2013년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연아 선수 못지않게 주목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무대마다 보이던 광고판에 마루한이라는 글자였는데요. 경기를 시청하던 사람들은 마루한이 뭐하는 회사이지? 경기를 볼 때마다 나온다. 이제 화면에 마루한이 안 보이면 허전해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의 광고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된 광고여서 눈에 띄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마루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1교포가 운영하는 일본 최대의 파친코 회사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경기장에 한글로 된 광고판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은 한창호 회장은 광고판을 한글로 표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연아 선수를 직접적으로 후원한 것은 아닙니다. 마루한 그룹은 2006년부터 후원해오고 있던 세계선수권대회 정식 후원사였습니다. 도박이라는 것이 숨겨야 할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음지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마루한의 한창호 회장은 파친코장의 변혁을 통해 일본 파친코 문화를 확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30% 이상이 파친코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웬만한 일본 성인들은 파친코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역마다 작은 시골 동네에도 있을 만큼 흔한 것이 파친코장입니다. 한 회장은 담배 연기 가득하고 음산하고 지저분한 도박장을 레저 시설처럼 밝게 꾸미고 담배 냄새 등을 없앨 수 있는 샤워장과 넓은 주차장,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커플석, 가족석, 어린이 놀이 시설까지 갖추어 업계의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한창호 회장은 포브스 선정 일본 재계 서열 순위 11위에 해당하는 부호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제1교포로서 가난과 멸시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일본 사회에서 제1교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 제1교포라 하면 합법적인 사업인데도 은행에서 대출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조생증이라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절 고물상, 파친코, 유흥업소, 야쿠자 등이 제1교포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들이었는데요. 일본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을 도맡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집안도 파친코 사업으로 시작된 집안입니다. 야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야쿠자 대부분이 제1교포였다고 합니다. 현재도 일본 인구의 1%도 안 되는 제1교포들이 전체 야쿠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태어나 보니 야쿠자 집안인 경우도 많고 어릴 때부터 당해온 차별과 억압 폭력의 야쿠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연이 많다고 합니다. 야쿠자를 미화할 생각은 없지만 전설적인 한국계 야쿠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 최고의 야쿠자 집단 야마구치 구미의 초석을 다진 양원석인데요. 죽음의 군단이라 불리며 양원석이 데리고 간 단 7명의 100명의 조직을 상대로 싸워 항복을 받아냈다는 8대100 싸움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양원석이 일본도 하나만 가지면 일본 자위대 한 개 중대도 상대할 수 있다는 평과 함께 야쿠자들의 신으로 불렸는데요. 양원석의 조직과 붙으면 바로 조직의 붕괴이기에 부하의 실수로 양원석과 붙게 된 한 야쿠자 조직은 간부 전원이 손가락과 사죄문을 바치고 겨우 전멸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싸움꾼이었지만 감옥 중에 동포 소녀에게 받은 민족의 수치라는 편지를 받고 단번에 자신의 조직을 해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제1교포들은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제1교포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승진도 물 건너갑니다. 일반적인 일본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다국적 기업에서 일본 시장에서 매출에 영향이 있을 줄 알면서도 제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광고에 넣었을까요? 1990년이 되어서야 공무원과 교사 임용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공무원이나 교사가 될 수 없었는데요. 제1교포 2세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김수철 씨는 도쿄 시내에서 사업용 오피스텔을 찾아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주인이 김 씨의 한국 이름을 처음 확인하고 고개를 흔든 것인데요. 김 씨는 익숙한 차별이다. 아버지로부터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엄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는 귀화하지 않고 한국 이름을 계속 사용했다며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아이들은 일본에 귀화시켜 일본 이름을 사용하게 할 생각이다. 그래야 차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조선학교 유치원을 마스크 배포 대상 학교에서 제외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은 항의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제외한 이유가 관리 대상이 아닌 각종 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지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즉 배포된 마스크를 전매하거나 유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제1조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으나 뿌리는 하나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인식의 연결로 한국 사람이 어리석고 뒤떨어지는 존재라서 차별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일본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세대들이 없어지면 양국의 혐오 감정은 점점 옅어질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예견이 있었지만 요즘 오히려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미 인권보고서 혐한 시위 혐오스럽다. 2014년 미국의 인권보고서에는 일본에 대해 극우 단체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한 혐한 시위를 매우 자세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중국, 한국, 브라질, 필리핀계 영주권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주와 교육, 의료, 고용 기회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며 일부 호텔과 레스토랑은 일본인만 출입이라는 푯말도 붙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극우 단체들은 도쿄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연속적인 혐한 시위를 벌이면서 인종 모욕적 언어를 쓰고 증오연설을 해 언론과 정치인들로부터 비난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는 뿌리 깊은 차별 문화가 있습니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가장 낮은 계급인 불가촉 천민 집단이 존재합니다. 같은 일본인이지만 천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브라쿠민이라 불리는 집단인데요.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천민들을 신분제 철폐 이후에도 계속 분리해서 대해왔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에 왔던 한 사업가는 사업자들은 지역의 브라쿠민 동네에 대해 여자들은 가끔 관청 허가를 받아서 감시하에 일반인 동네로 나와서 생필품을 사갈 수 있으나 남자들은 절대 나오게 하지 못한다. 또한 그 동네에 일반인이 들어가면 살해당할 것이 자명하므로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출입을 금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브라쿠민들의 주거지에 함부로 출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주거 환경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다 쓰러져가는 목조주택이나 허름한 아파트의 잡초로 무성한 좁은 골목, 인적이 없는 음습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공포영화의 세트장같이 현실감이 없다고 합니다. 불황민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황 출신인 것이 들통나면 멸시를 못 견디고 원래 거주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손님들이 줄을 잇다가도 식당 주인이 불황민 출신인 거라는 순간 발걸음을 끊는다고 합니다. 일반 사회와 공간적으로 격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이들의 족보를 책으로 엮어 신분제의 굴레를 계속 씌워오고 있습니다. 1975년 불악지명 총감이라는 책에 사회적 공부를 샀습니다. 일본 전국에 있는 불악 이름과 소재지, 주민들의 직업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40년간 200여 개의 기업과 병원, 학교 등에서 몰래 구입해 신원조회 자료로 활용되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1998년 한 대기업에서는 응시자가 불황민 출신인지 확인할 길이 없자 흥신소에 차별 신원조회를 의뢰한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900년대에 불황민이라는 것을 속이고 결혼에 강제 이혼당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판결문입니다. 천민은 본래 가장 비천한 종족으로 일반 평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인간인데 명치유신 후 법적으로는 일반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 해도 천민과 평민 간의 결혼은 오랜 인습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 일본의 장례식에는 죽은 이를 불교식으로 계명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죽어서 새 이름을 가지고 부처가 되라는 뜻인데요. 이 계명에 브라쿠민들에게는 귀축하인 도살 등 불황민 망자의 직업이나 천한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어 계명해 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던 브라쿠민들은 모욕적인 뜻인지도 모르고 받았고요. 종교인들조차 차별받아 마땅하다 생각했고 그들은 죽어서도 천민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브라쿠민에 대해 언급하면 언제적 이야기냐. 괜히 우리를 차별 국가로 보려고 억지 부린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결혼할 남자가 브라쿠민 출신인데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 상담도 있고 부모님이 아시고 완강하게 반대하신다는 내용이라든지 직장에서 갑자기 시작된 왕따 분위기가 자신이 브라쿠민 출신인 것을 안 것 같다는 내용의 고민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부정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어두운 단면이 호위 선진국이라는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어디나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의 민족이나 혈통을 가지고 차별하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해치는 차별은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절과 배려가 넘치면서 속으로는 무서운 차별을 하고 있는 일본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재외동포들, 특히 3세나 4세 정도 되면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들의 애환을 조금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본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아픔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